안녕하세요.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입니다. 오늘은 막심 고리케 자전적 3부작 어린 시절 세상 속으로 나의 대학 가운데 마지막 작품 나의 대학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러시아와 다른 세계 작가들 중에서 자전적 소설을 쓴 작가들은 톨스토이나 분인을 비롯해 많습니다. 3부작도 많이들 썼지요. 그러나 고리케의 3부작은 그런 소설들 중에서 유일하게 민중 출신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고리케의 작품은 세상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꾼 인간의 자전적 소설이죠. 그리고 이 작품들은 고리케의 인성과 사상을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이 작품에 감명받은 스탈린이 자신의 자서전을 써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으며 파스테르나크는 닥터 지바고를 쓸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나의 대학의 표지입니다. 외할머니와의 이별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년 시절과 결별한 것이겠죠. 고리키는 1883년 15살에 까잔으로 떠납니다. 나의 대학의 첫 문장은 그리하여 나는 오로지 공부를 하기 위해 까잔 대학으로 가게 되었다로 시작됩니다. 자전적 3부작의 마지막 작품인 나의 대학은 1923년에 발표됩니다. 3부작 중 첫 작품 어린 시절이 1913년, 두 번째 작품 세상 속으로가 1915년, 그리고 마지막 작품이 1923년에 발표된 것입니다. 고리끼는 이때 망명 생활 중이었습니다. 1921년에 볼셰비키 정부가 크론슈타트 해병 봉기를 강압적이고 잔혹하게 진압하자 그에 반대하여 제2차 망명길에 올라 아직 외국에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고리끼는 망명 중에 나의 대학을 발표하였고 1925년에는 마지막 장편소설 끌림상긴의 생애의 집필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928년에 러시아로 영구 귀국하게 됩니다. 고리끼의 더 자세한 생애는 고리끼 밑바닥에서 일어선 작가를 참고하세요. 사진은 고리끼가 1928년 러시아로 귀국한 후 이즈베스티아 출판사 옥상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고리끼의 나의 대학은 청년 고리끼의 사상과 인성 형성 과정, 혁명가로서의 활동 시작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은 고리끼의 자전적 주인공 알렉세이가 15살 때부터 20살까지의 과정을 그린 것입니다. 작품의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고리끼의 자전적 주인공 알렉세이는 니콜라이 예브레이노프를 따라 15살의 나이에 까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구리 플레트노프와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그 후 대학 진학을 위한 학업을 포기하고 안드레이 데렌초코프를 만나 비밀 연구회에서 책 읽기 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하일 로마씨와 함께 크라스토비도보에 갑니다. 그곳에서 이조프가 죽고 농민들의 방화로 로마씨의 책과 모든 것을 잃고는 농촌의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카스피에로 가서 어업조합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알렉세이를 까잔으로 이끈 니콜라이 예브레이노프입니다. 그는 19살의 학생으로 청년 고리끼에게 비밀 모임을 소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난뱅이 학생이자 혁명가인 구리 플레트노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인민주의자이며 빵집 주인은 안드레이 데렌코프가 나옵니다. 그는 혁명가들의 모임처를 제공하고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인물입니다. 알렉세이의 인성과 사상에 많은 영향을 끼친 미하일 로마시도 등장합니다. 그는 호홀이라는 별칭으로 불리죠. 그리고 빵코프라는 지역 유지이자 부자이며 로마시와 알렉세이에게 방을 제공해주는 인물이 나옵니다. 나중에 카스피에로 알렉세이와 함께 떠나는 바리노프도 끝에 등장하죠. 그럼 나의 대학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책은 까잔으로 떠나는 장면에서 출발합니다. 그런 떠남은 당연히 외할머니와의 이별을 의미하죠. 외할머니는 마치 알렉사이와 마지막이라는 것을 예감이라도 한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제발 사람들과 다투지 말아라. 얘야, 넌 늘 우쭐대고 오만불손했잖니. 다 네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게지. 다신 못 보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넌 구르는 돌멩이처럼 멀리 떠나고 난 곧 죽을 테니라고요. 어린 시절과 세상 속으로 해서 외할머니의 존재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작가로서 고리끼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외할머니의 신앙심, 할머니가 들려준 러시아 시가와 고전 문학이 양분이 되었기 때문이었겠죠. 성장한다는 것은 그런 할머니를 떠나 혼자서 삶 속으로 걸어가는 것임을 고리끼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청년 고리끼 알렉세이는 19살의 학생 니콜라이 예브레이노프가 학문에 비상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며 설득하자 대학에 진학하고자 까잔으로 갑니다. 그러나 예브레이노프와 그의 어머니는 빈민연금으로 연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렉세이는 빈민굴로 들어가 플레트뇨프와 함께 생활하게 되죠. 그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는 마르소프카라는 이상하게 활기찬 분위기의 빈민굴에서 살게 되었다. 그곳은 까잔 대학의 학생들에게는 수세대에 걸쳐 매우 낯익은 곳으로 리브노 야트스카야 가에 있는 반쯤 파괴된 큰 건물이었다. 그것은 마치 굶주린 대학생들과 매춘부 그리고 유령 같은 늙은이들이 집주인으로부터 탈취한 전리품처럼 보였다. 당시 마르소프카의 모습입니다. 건물은 다닥다닥 붙어있고 그 안에 여러 개의 쪽방들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한 쪽방에서도 여러 명이 생활했다고 합니다. 예전 한국의 신림동 고시촌이나 노량진 등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속에서 알렉세이는 나는 아주 어렵게 학문을 극복해 갔다. 그러나 정말 다행스럽게도 나는 곧 내가 너무 일찍 공부를 시작했으며 설사 시골학교 교사 자격시험을 친다 하더라도 나이가 너무 어려서 채용될 가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학업을 포기하게 되죠. 알렉세이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는 플레트뇨프의 침상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그가 삶을 대하는 태도는 시장에서 중고 여자 옷을 팔기도 하고 뚜쟁이 노릇도 하는 통통한 얼굴의 갈기나를 대하는 태도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요. 너무나 재미있는 설명입니다. 닥치는 대로 뚜쟁이 노릇을 포함해서 무슨 일이든 하며 살아가는 여인을 대하듯 삶을 대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천하고 역겹게 여기면서도 또 아는 척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그렇게 대한다는 것은 어떤 생활이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이 가을기나는 플로트노프의 극빈한 삶을 알고서 그를 40살 먹은 부유한 상인 여자와 맺어줍니다. 그 상인 여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따금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그녀는 자기 대학생을 찾아왔다. 대학생은 그 여자를 피했고 싫어했다. 그러나 그녀는 마치 냉혈한 빚쟁이나 밀정처럼 그를 쫓아다녔다. 그녀는 커다란 공장의 여주인으로 집과 말을 소유하고 삼파교육원에 수천 루블을 귀부하고 있었다. 그런 그녀가 마치 거지가 자선을 구걸하듯 사랑을 애걸했다라고요. 당시 대학생들의 모습입니다. 대학생은 제복을 입고 학생모를 썼습니다. 우리의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김나지움 학생도 마찬가지로 교복을 입었습니다. 이렇듯 빈민촌의 다양한 삶 속에서 알렉세이의 삶은 흘러갑니다. 이런 중에 예브레이노프는 알렉세이에게 어떤 인물을 소개합니다. 알렉세이는 그것이 비합법적 모임이라는 것을 짐작하면서 비밀스러운 것은 언제나 즐겁다라고 고백하죠. 그에 대한 묘사도 흥미롭습니다. 태양이 내리쬐는 들판 속에서 한 사내가 잿빛 플릿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그에게서는 뭔가 때에 이르게 잃어버린 것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그가 완전히 성숙한 어른처럼 보이려고 서두르는 것처럼. 그는 낡은 건물 지하실에 기거하면서 육체와 정신의 균형을 위해 소목장이로 일했다라고요. 그리고 곧 비밀 연구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경제학의 근본적인 명제가 내게는 매우 쉬운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나는 생활의 직접적인 경험에서 그것들을 깨쳤고 그것은 내 피부 깊숙이 배어 있었다. 남의 행복과 안락을 위해 자신의 힘을 소모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분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 구태여 어려운 문구를 동원하여 책을 쓰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생각도 들었다라는 문장에서 경제학의 명제들을 삶 속에서 체득한 알렉세이의 인생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 안드레이 데렌코프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인민파로서 조그만 식료품 가게의 주인이었습니다. 읍내에서 금소와 희귀본을 가장 많이 갖춘 서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헛건 안에 서고가 감추어져 있었죠. 그의 가족은 가족 구성도를 참고하세요. 아버지인 스테판 이바노비치 노인, 남동생 이반, 여동생 마리아로 구성되죠. 스테판 노인은 그의 내면에는 토끼 같은 경약이
불행에 대한 불안한 예감이 깃들어 있었다라고 묘사됩니다. 불법 활동을 하는 아들에 대한 걱정이 불안과 불행에 대한 예감으로 드러난 것이겠죠. 이반은 사범학교에 다니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였고 늑수구레한 노인 같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청년 고리끼가 사랑하게 되는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오랫동안 앓은 후라서 평소 기거하던 다락방에서 내려올 때면 눈에 보이지 않는 족쇄로 묶인 것처럼 부자유스러운 느낌이 들었다라고 묘사됩니다. 비밀 모임에서 고리끼는 진리란 나에게는 빈민들의 묽은 스프 위에 별처럼 떠있는 작은 기름덩이처럼 말의 성찬 속에 사라지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나는 자신이 삶을 더 나은 것으로 변화시키려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비록 그들의 성실성이 폭포 같은 말의 홍수 속에 빠져 있기는 하지만 그 속에 완전히 가라앉아 버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말하죠. 마치 자유를 약속받은 죄수처럼 밀칠 듯한 기쁨으로 그들을 대했다라고 열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그들은 마치 소목장이가 매우 특별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제목을 살피는 눈길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들은 거리의 개구장이들이 포장도로 위에서 발견한 5꽃배기가짜리 동전을 자랑삼아 다른 이에게 보여주듯이 나를 서로에게 소개했다. 그들이 나를 천재니 민중의 아들이니 라고 부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리고 나 자신을 인생의 의붓자식으로 느끼며 가끔씩 내 지성의 발달을 지도하고 있는 힘의 무게를 뼈저리게 실감했다라고 말합니다. 잡계급 지식인들이 주를 이루었던 인문파들과 진짜 밑바닥 출신 고리끼의 괴리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알렉세이는 이들과 민중에 대한 시각 차이도 존재함을 느낍니다. 그들에게 있어 민중이란 지혜와 정신적 아름다움 그리고 선량함의 화신이고 거의 신적이고 삼위일체론적 존재이며 모든 아름답고 정의롭고 숭고한 것의 바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청년 고리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와 같은 민중을 알지 못했다. 나는 목수와 부두노동자와 벽돌공을 보았고 야코프, 오시프, 그리고리를 알고 있었다. 그때까지 내 주변에서 살았던 사람들 속에서 인류애라는 것을 찾아볼 수는 없었지만 여기서는 그 인류애라는 것이 한마디 한마디 말 속에 울려 퍼졌고 하나하나의 시선 속에 불타고 있었다라고요. 그렇지만 그 민중 숭배자들 말은 신성한 빛처럼 내 심장 위에 떨어졌고 농촌의 음울한 생활이나 위대한 순환자인 농민에 대한 소박한 문헌도 내게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들의 민중에 대한 진정과 노력이 청년 고리끼를 감동시키고 민중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당시 일반 민중을 그린 그림입니다. 귀족이 지나가기를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그린 것이죠. 이 시기 만난 인물들 중에서 청년 고리끼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은 안드레이 데른코프입니다. 그는 장사에서 얻은 마지막 한 푼까지 전부 민중의 행복이 무엇보다 먼저라고 믿는 사람들을 돕는 데 쓰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대하는 학생들의 태도는 마치 주인이 하인이나 종업원 대하듯 무례하고 무관심해 보였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청년 고리끼는 안드레이 데렌코프에 대해서 그가 자기 자신을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무기한의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 형벌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것이 이따금 그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집은 형mon가들의 위로처였고 그는 아낌없는 지원자였던 것입니다. 이 시기의 청년 고리끼는 거리에서 술 취한 40살가량의 조르즈라는 사람을 집에 데려다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아주 자세하게 묘사됩니다. 그의 집에서 아내도 만나게 되죠. 그 부부는 아내는 지주였고 남편은 그 아들의 가정교사였던 사이였습니다. 그녀의 전 남편은 난작이었죠. 그런데 아내는 전 남편의 아들이 자살하자 정신이 이상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도 점점 망가져가고 있었죠. 그 남자는 술에 취해 진보란 자기 위안을 위해 고안된 것일 뿐이요. 삶은 이성적이지도 않고 의미도 없어요. 먹고 사는데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하지는 않아요. 빵 한 조각과 여자만 있으면 충분하지. 세상을 지배하는 건 사랑과 굶주림이라요.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망각과 유한이지 지식이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청년 고리끼는 망가진 한 인간의 분노한 외침을 떠올리면서 그의 말이 내 목구멍 어딘가에 걸려 목을 옥죄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해상합니다. 그에게 공감했던 혼란스러운
청년 고리끼의 고민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9살의 고리끼는 영원한 안식처였자 고향이었던 외할머니의 죽음을 듣게 됩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이 끝난 지 7주일 뒤에 그것도 외사촌이 보낸 편지를 보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구두점이 전혀 없는 짤막한 편지에는 외할머니가 교회 현관 옆에서 구걸을 하다 넘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졌다고 적혀 있었다. 8일째 되던 날 괴저가 일어났다. 나중에 나는 젊고 건강한 두 형제와 애 딸린 누이가 노인의 모가지에 매달려 그녀가 구걸해온 것으로 연명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라고요. 죽는 날까지 노동을 하며 자식들을 위해 살아간 외할머니의 성품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 외할머니로부터 어찌 그런 자식이 태어났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겠죠. 청년 고리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다만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얼음처럼 차가운 바람이 내 온몸을 휘감는 느낌뿐이다라고요. 그리고 몇 년이 흐른 뒤 자기 아들의 죽음에 대해 자기 말에게 이야기하는 마부 이야기를 쓴 체호프의 놀랄 만큼 진실된 단편을 읽었을 때 그 나날들이 생각났다. 처절한 슬픔을 느끼던 그 시절 내 주변에는 말이나 개조차 없었다는 것과 내가 쥐한테라도 슬픔을 나누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못내 유감스러웠다. 빵 공장에는 쥐가 많아서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라고 회상합니다. 여기에 인용된 체호프의 작품은 1886년의 단편 애수, 따스카입니다. 자신의 슬픔을 체호프의 주인공 마부, 요나 포타포프 노인처럼 동물과도 나누지 못한 처지를 안타까워한 것이죠. 마부 요나는 마차 손님들과 아들의 갑작스런 죽음에 대한 슬픔을 말하고 싶어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공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냉정하고 무관심하고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말에게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노동에 지치고 늙고 말이 없었던 말은 그의 말을 들어줍니다. 진정으로 슬픔을 나누는 듯이요. 청년 고리끼에겐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를 가공할 필요가 있는 재료로 보았고 사람들은 고리끼의 공감을 불러일으키지도 않았으며 진지한 자세를 고양시켜주지도 못했다고 고백하죠. 하지만 청년 고리끼가 말했듯이 사이좋게 지내던 쥐에게라도 자신의 슬픔을 이야기했다면 고리끼는 위안을 받았을까요? 밖으로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로도 위안이 되니까 틀림없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해 12월에 청년 고리끼는 자살을 시도합니다. 즉 1887년 12월에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청년 고리끼는 시장에서 탄환이 4발 장전된 드러머의 권총을 사서 심장에 쏠 작정으로 가슴에 대고 방아쇠를 당겼다. 한 달쯤 지나자 나는 몹시 부끄러웠고 나 자신이 말할 수 없이 멍청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다시 빵집에서 일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자살 시도에 대해 정말 짧고 간결하게 서술합니다. 그리고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하도 물어서 진저리가 났으며 나중에 만난 로마시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도 자살 시도의 이유를 묻지 않아서라고 말합니다. 내가 왜 자살을 결심했는가는 아무도 모른다. 게다가 나는 그 일을 떠올리고 싶지도 않았다. 볼가강은 그토록 멋지고 자유롭게 유쾌했다라고요. 청년 고리끼는 이 시기 농촌에 머물지만 떠나게 되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바로 농민 이조프의 죽음이죠. 7월 중순에 이조프가 행방불명되는데 익사했다는 소문이 듭니다. 그러나 시신을 발견하고 보니 누군가가 등 뒤에서 도끼로 그의 머리를 내리친 자국이 역력했고 뇌수는 물에 쓸려가 다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로마시는 그들은 가장 훌륭한 동지를 살해하고 있어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 내 문 앞에 얼씬도 말라는 거지 라고 농민들을 의심합니다. 농민들의 입장은 우리는 이 삶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 너 따위가 뭔데 썩 꺼져버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선생을 올바른 사람을 단칼에 내리쳐버리지. 방해하지 말라면서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청년 고리끼에게 농민은 믿을 수 없는 민중이며 농민에 대한 불신과 불이해를 심어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사건은 또 발생합니다. 농민들의 방화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서 로마시의 책이 모두 불타버린 것입니다. 로마시와 청년 고리끼는 도끼를 들고 농민들에게 맞서죠. 그러나 로마시는 농민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성급하게 비난해서는 안 돼. 모든 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은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간다고. 너무 느리지 않느냐고?
그 대신 확실하지.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접촉해봐. 겁내지 말고 하지만 비난을 서두르지 말게 알겠나 내 친구. 다시 만나세라며 그 마을을 떠납니다. 청년 고리키가 마음에 두었던 마리아와 결혼할 예정이었지만 로마 씨와 그렇게 헤어진 뒤 15년 후에 다시 만나게 되죠. 로마 씨는 인민의 의지 사건에 연루되어 야쿠츠코 지방에서 10년형을 마친 뒤였습니다. 당시 농민 아낙네들의 모습입니다. 청년 고리끼는 농민들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고 말합니다. 농민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이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농민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은 단편 첼가시에서도 드러납니다. 청년 고리끼는 진실이란 각자 마음에 드는 것을 나름대로 찾는 거야 라고 말하는 바리노프와 함께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카스피 해안에 도착하죠. 그리고 작은 어업조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의 대학은 끝이 납니다. 나의 대학의 원제는 마이 우니베르시테로 나의 대학들이란 뜻입니다. 복수형이죠. 청년 시절 그가 만나고 겪은 사람들, 여러 모임들, 빈민촌과 농촌 생활 등이 모두 그에게는 지성과 인적 교류의 전당인 대학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위안의 집이 나의 동료들에게 도끼 있는 성질의 지식을 습득하는 대학임을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삶에 대한 사상은 삶 그 자체만큼이나 힘들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라고도 말하죠. 이상으로 고리끼의 나의 대학을 인물과 사건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청년 고리끼의 자전적 주인공 알렉세이의 비밀 연구의 활동, 그리고 농촌 활동 등의 사회 활동, 외할머니의 죽음과 자살 시도 등의 개인사, 그리고 민중에 대한 시각이 형성되는 과정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리끼에게 농민이 알 수 없는 존재이며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경험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나이 55, 고국을 떠나 망명 중에 완성한 자신의 청년 시절 자전적 소설 나의 대학에서 고리끼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로마 씨의 말을 빌려 한 것은 아닐까요? 농민들의 방화로 실망한 청년 고리끼 알렉세이에게 로마 씨는 모든 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은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간다고, 너무 느리지 않느냐고, 그 대신 확실하지, 비난을 서두르지 말게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모든 것은 느리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간다는 말을 밑바닥에서 일어나서 많은 것을 이루었던 대작가 고리끼가 독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